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52세가 된 홍영란입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딸 아이 둘의 엄마입니다. 해가 바뀌고 명절이 다가오면 아이들과 부모님의 차례상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하늘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의 어린 시절 기억 속 저는 부유한 집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집에는 가사일 하시는 아주머니와 아버지 차를 운전해 주시는 아저씨도 계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남들보다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좋았던 아버지는 사업 쪽에서도 그 재능이 특출나 살고 계신 지역에서 젊은 시절부터 잘 나가는 사업가로 유명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신 아버지는 항상 엄마와 저를 끔찍하게도 아끼셨어요.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집안 분위기가 그대로 저에게 행복으로 느껴지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듯이 제가 고등학교 때 평소 심장질환을 갖고 계셨던 엄마는 하루아침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젊은 나이였던 아버지는 재혼을 할 만도 했지만 당신의 남은 평생을 딸인 저만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자식을 낳아 키우고 있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게 생각됩니다. 항상 믿음직했던 아버지셨기에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한 저는 특별한 사고 없이 늘 아버지의 의견을 믿고 따랐지만, 딱 한 번 아버지의 생각에 반기를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만큼은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선배였던 남편에게 깊이 빠져 있었죠. 처음 아버지에게 남편을 소개할 때부터 아버지는 형제 많은 가난한 집의 장남인 남편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의 갈등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결국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하셨죠. 결혼할 때도 엄마 안 계신 것이 흠이 될까 싶었던 아버지께서 집과 혼수 그리고 예단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막상 결혼하면서 아버지를 혼자 두고 떠나려니 마음이 아팠지만 아버지께서는 난 괜찮다. 걱정 말고 가서 행복하게 살거라. 이제야 나도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구나.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돌아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고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따로 마련하기는 했지만 시댁과의 거리가 10분 거리인지라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하고 찾아오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며느리 잘 들어왔다고 좋아하셨죠. 하지만 제가 연년생으로 딸 둘을 낳은 이후부터는 언젠가부터 절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년생으로 태어난 둘째를 안고 첫째라고는 하지만 아직 개월수로는 한창 떼부릴 나이인 첫째까지 돌보느라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저는 시부모님이 아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남편에게 셋째를 낳자고 했지만 남편은 가난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싫다며 거부를 했고, 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어느 날 정관수술까지 하고 왔습니다. 남편은 아들 둘, 딸 셋인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시부모님은 시누이들에게 자라오면서도, 심지어 결혼할 때도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고 장남인 남편과 막내인 시동생만 챙겼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일찌감치 출가해 독립하거나 결혼한 시누이들은 제 부모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시부모와 미혼인 시동생은 제 남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일머리는 없었는지 들어가는 회사마다 적응을 못했고, 저는 아버지에게 연락해 괜찮은 회사로 취직을 몇 번이나 부탁드렸지만
매번 들어간 회사마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남편을 아버지마저도 이제 더 이상 사위의 취직을 부탁할 곳이 없었는지 남편에게 차라리 장사를 해보라 하셨죠. 그 후로도 그렇게 아버지가 차려준 가게만 4개째입니다. 처음엔 당구장을 하다가 망했고 두 번째엔 대학가에서 비싼 술집을 하다가 망했으며 세 번째엔 먹자골목에서 체인 음식점을 하다가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손해만 보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매입하신 건물 1층에 정육식당을 차려 그나마 월세에서 절약되는 만큼 적자가 나지 않는 선에서 장사를 했죠. 남편이 이렇다 보니 결혼한 이후로도 저는 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매달 시댁에 용돈을 보내야 했고 아버지의 재산을 저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누이들이 자주 돈을 빌려가 갚지 않은 적도 여러 번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별 말 없이 시댁에 도움을 주기도 여러 번. 점점 요구는 심해졌고 나중엔 느지막이 결혼하는 시동생의 집까지 해주라 하더군요. 네? 저희 아버지가 가진 집 중에 한 채를 달라고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핑계로 빌려가신 돈도 전혀 돌려주시지도 않으시잖아요. 이젠 집까지 달라니요.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가족이 좋다는 게 뭐냐. 서로 힘들 때 돕고 사는 게 가족이지. 어차피 혼자 사시는 양반 그 재산들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하니? 그리고 돌아가시면 어차피 너한테 물려줄 건데 그거 좀 미리 주시면 안 된다니?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고 결국 저는 아버지께 찾아가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이번에도 제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세입자들에게 다가올 재계약 전에 이사해 줄 것을 부탁했고 그 후에 신우에게 남들보다 싼 시세로 전세를 내어주셨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은 돈만 없을 뿐 저에게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엄마를 떠나보내고 사업하시는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실 때 그 시간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던 저는 남편에게 받은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일찍 일어나서 저와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고 퇴근 후 집에 올 때도 제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사들고 오곤 했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사는 혼자 계신 장인어른도 잘 챙겼고 집안일에도 적극적이었으며 아이들에게는 항상 네 엄마가 최고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우리 가족은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시던 아버지는 4년 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 삶의 큰 기둥가도 같았던 아버지는 혼자 지내시던 집에서 침대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고통을 느끼고 거실로 나가시며 그대로 거실에 쓰러진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옆에 있었다면 아버지를 살릴 수도 있었을 거라는 자책감에 한동안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슬픔 속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것 아니냐며 유산 상속을 서두르라고 독촉하셨죠.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장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2채는 각각 제 큰딸과 작은딸에게 상속되었고 지방에 있는 땅과 남편의 가게가 있는 상가 건물 그리고 아버지가 사시던 집은 모두 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남긴 것은 따로 없었는데 지금까지 남편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시기도 했지만 남편 이름으로 재산이 형성되면 시댁에서 다 가져갈 것을 아셨기에 그리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뿐인 사위인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함께 술을 한잔하며 그 마음을 전했고 남편은 되려 그런 저에게 지금까지 장인어른이 나랑 우리 집 도와주신 게 얼만데 내가 뭘 더 바라면 안 되지. 그리고 당신 거가 내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식당 하면서 월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 뜻대로 자기가 잘 관리해 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의 시간은 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1년 후 아버지의 첫 기일이 다가올 때쯤 언젠가부터 아버지가 제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의 아버지는 저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몇 번이고 같은 꿈을 꾸자 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 산소 옆에 나란히 계신 부모님 산소도 가보고 아버지 제사상에도 신경을 썼지만 아버지가 꿈에 나온 것을 계속 신경을 써서 그런지 아버지가 울고 있는 꿈을 꾸는 빈도는 잦아져만 갔습니다. 형제가 없는 저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지만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결국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던 친구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든다며 어머니가 해마다 찾아가신다는 용하다는 점집을 소개해주며 미루지 말고 꼭 빠른 시일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평소 무속신앙을 믿지 않는 저였지만 기분 좋은 꿈도 아닌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자주 등장하시는 게 신경 쓰인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헌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무속인은 저를 보더니 대뜸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하더군요. 내 나이 또래의 여성들이 점집을 찾는 이유 중 큰 하나가 남편의 불륜일 것이라서 초반부터 저렇게 던져보는 건가 보다 생각하며 혹시나 했던 마음이 역시나로 바뀐 저는 김이 샜지만 막상 들어왔는데 그냥 나가기도 뭐해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그 무속인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는 저에게 아버지가 생전에 딸을 귀하게 여겼구만. 그런데 사위가 바람이 났고 내가 볼 땐 아버지가 하려는 말이 저게 다가 아니야. 라며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김이 새어버린 저는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는 점집을 나와 그 뒤로도 그 점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소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한 소리를 했습니다. 친구는 그런 저에게 야, 그러지 말고 한번 조사해봐. 넌 사람을 너무 믿잖아. 너 사람 일 모르는 거다? 그 사람이 진짜 용한 사람이야. 하지만 남편은 바람 피울 시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정육식당을 운영하며 본인이 주방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설거지 아주머니만 있을 뿐 주방 보조 하나 없이 혼자 주방 일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에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차린 가게이다 보니 제가 나서서 참견하면 남편이 제 눈치를 볼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다 해도 나서서 일을 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죠. 남편이 잠시 밖에 볼 일이 있을 때나 단체 손님이 있을 경우에만 가끔 주방에서 재료 손질을 돕는 정도였습니다. 항상 손님이 많은 식당은 아니었지만 혼자 주방을 책임지는 남편이 바쁜 것은 말할 것도 없었죠. 이런 사정을 모르는 친구에게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기 위해서 집에서 남편을 관찰하기도 했고 남편의 가게를 기습적으로 방문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남편 관찰을 마친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큰 소리를 쳤죠. 아니, 그 무속인이 실수했나 보다. 뭐 맨날 다 맞추겠냐? 틀릴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그러겠지. 아니, 괜히 신경 쓰게 한 것 같아. 미안해. 그러며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꿈을 꿨습니다. 꿈속의 남편은 가게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부르며 주방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아무런 대꾸도 없이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냉장고 왼쪽 아래 칸을 여는 순간 저를 올려다봤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아버지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깬 저는 왠지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게 다가 아닐 것이라던 그 무속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저는 지나가다 들렸다며 과일을 들고 가게로 갔습니다. 손님은 없었기에 홀을 봐주시는 여사님들과 설거지 이모님께 과일을 드시라고 내어드렸죠. 그리고 남편은 잠깐 은행에 다녀오겠다며 30분만 주방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혼자 남은 저는 꿈속에서 본 그 냉장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는데 핸드폰으로 플래시를 비추자 제일 안쪽에 있는 플라스틱 통 뒤쪽으로 납작하게 세워져 있는 검정 비닐봉지가 보였습니다. 전 조심스럽게 그 비닐봉지를 꺼냈죠. 봉지 안에는 처음 보는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남편의 필체로 빼곡하게 농약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농약에 대한 화학기호와 사용되는 농작물의 범위,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 등 농업 전문가들이 볼 법한 내용이었죠. 저는 식당을 접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며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수첩의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상한 내용들이 나오더군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각종 사건 사고에 관한 내용들을 메모해 놓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이미 겁을 먹은 저는 남편의 수첩을 한 장 한 장 촬영했고 남편이 돌아오기 전 수첩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의 수첩 내용을 인터넷으로 뒤져보았고 사건 사고에 관한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마음속으로 불안한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런 사건 사고 속 그 대상이 저와 아이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이 잘 때 몰래 가게로 가 주방 선반 위에 인터넷으로 주문한 CCTV를 감춰두었습니다. 가게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 번호만 입력하고 보조 배터리만 연결해두면 3, 4일은 전원 없이 작동이 되고 무엇보다 핸드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했죠. 그렇게 주방에 설치해둔 CCTV로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홀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남편은 주로 주방에 있었는데 냉장고에서 문제의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끊임없이 적고 검색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직원들이 돌아가고 난 시간에 주방 뒷문으로 어떤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입을 맞췄고 그 둘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또렷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조용한 저녁 시간이어서 다른 소음이 없었기에 집중해서 들으면 두 사람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가 있었죠. 받아왔어? 이것 때문에 며칠을 고생했어. 그 여자가 남편에게 검정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수고했어. 역시 자기밖에 없네. 바로 시작해. 장기전으로 간다며? 계속 수첩 붙잡고 시간만 질질 끌지 말고. 질질 끌긴 누가. 내내 같이 준비해놓고. 그러게 당신 부인도 참 불쌍하긴 하네. 그 놓친 내가 진작에 당신한테 뭐 하나라도 남겼으면 이렇게까진 안 했을 텐데 말이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어차피 애엄마 없으면 다 당신 거야. 그러니까 이걸 물이나 커피, 국에 넣어도 냄새가 없다는 거지? 한 몇 달 정도만 넣으면 아프기 시작할 거야. 근데 병원에 갈 때 되면 거의 손도 못 쓴대. 화면 속 남편과 내연녀가 저를 서서히 죽일 계획을 세운 것을 알게 되자 저는 즉시 아이들과 집에서 나왔고 바로 아버지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온 변호사님은 제가 제시한 사진과 영상을 확인하고 즉시 그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비록 아직 범죄를 시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몇 번의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은 그들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연인 관계였으며 주도 면밀한 남편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로 가게 주방에서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상간녀는 처음엔 남편을 건물주인 것으로 알았으나 곧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헤어지자 했으나 남편은 병원에 계시는 장인이 죽으면 분명히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남편에게 상속 재산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시자 남편과 내연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렇게 남편과 내연녀를 구속시킨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동시에 시동생에게 전세를 준 집은 회수하는 한편 시댁 용돈도 모두 끊었습니다. 시부모와 시누들 그리고 시동생에게서 끊임없이 전화가 왔지만 모든 것을 차단했고
오로지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만 그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를 갉아먹는 것만 같던 모든 소송이 끝나고 저는 부모님 산소에 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돌아가셔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혼자 남은 딸 걱정에 꿈에 나와 자신의 딸을 지키고자 하셨던 나의 아버지. 저는 항상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빠, 나를 항상 지켜줘서 고마워. 이젠 정말로 아빠 걱정 안 시킬게. 내가 정말 미안해. 아빠, 다음 생에는 꼭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 그땐 내가 아빠를 평생 지켜줄게. 아빠, 여전히 너무 사랑해. 이제 아빠가 편히 쉴 수 있게 애들이랑 잘 살게. 아빠가 내 아빠여서 너무 고마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